한양 It's 도성안 so 큰 beautiful here. 기와집들이 It 즐비한 is. Let's walk a little 북촌 further. 양반가 골목에 두 집이 It's 나란히 so 서 beautiful 있었습니다. here. It is. 그 두 집의 마당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두 집안의 며느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매처럼 자란 사이였습니다. 담 너머로 소곤소곤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두 여인의 이름은 연화와 소연이었습니다. 연화는 좌승지를 지낸 이정백의 외동딸로 태어나 군수를 지낸 박상진의 아들 박진혁에게 시집을 갔고, 소연은 판서를 지낸 최원석의 둘째 딸로 태어나 참판 정주원의 정윤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두 여인은 시집 온 날조차 비슷하여 마치 하늘이 정해준 자매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연화가 담장 너머로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오늘 대궐에서 돌아오신 도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나라 오랑캐들이 또 무례한 국서를 보내왔다는구나. 그거 참 걱정이로군. 우리 서방님께서도 조정이 온통 그 이야기로 시끄럽다고 하셨어. 척화를 외치는 이들과 화친을 주장하는 이들이 매일같이 싸운다더구나. 연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참 걱정이 태산 같아. 정묘년에도 한 번 당했는데 또 전쟁이라도 나면 어찌하나. 소연이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언니. 대궐의 대감님들이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시니 잘 막아내실 거야. 그렇게 두 여인은 평화로운 한양의 가을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평온한 대화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병자년 12월 추운 겨울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성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임금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신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청군이 바람처럼 내려오고 있소. 마님께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하시오. 내 관아의 일을 마치고 뒤따라가겠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전쟁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소. 서두르시오. 시간이 없소. 옆집 정윤호 역시 비슷한 말을 소연에게 했습니다. 두 여인은 황급히 짐을 꾸려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강화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화도에는 이미 수많은 양반가의 부녀자들과 왕실의 사람들이 피난을 와 있었습니다. 좁은 객사와 민가에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 속에서 연화와 소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분명 만날 거야. 우리 서방님들께서 꼭 구하러 오실 거야.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남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청나라 군사들이었습니다. 정축년 정월 22일 새벽이었습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이끄는 군사들이 강화도를 향해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들렸습니다. 강화도를 지키던 김경징은 가족들을 버려두고 혼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성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들어온다.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부녀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는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머릿수건들이 마치 낙엽처럼 물결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연화와 소연도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지만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청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을 피하고 거친 소나기에 붙잡히는 순간 연화와 소연은 서로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소연아, 언니! 두 여인의 외침은 아우성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심양의 추운 겨울은 한양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연화는 한 청나라 장수의 집에 노비로 팔려갔고 소연은 몽골 귀족의 첩으로 끌려갔습니다. 매일 밤 두 여인은 같은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연화가 끌려간 집의 주인은
나이 많은 장수였는데 전쟁터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집안일을 시켰지 다른 욕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처는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온 여자 종이라는 이유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질을 하고 굶겼습니다. 조선년,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다니. 연화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살아야 한다.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소연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몽골 귀족은 그녀를 첩으로 삼고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소연은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달빛 아래에서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언니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청나라는 말했습니다. 포로는 우리 병사들의 재산이다. 돌려받고 싶으면 몸값을 내라. 조선 조정과 각 가문에서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연화의 시아버지 박상진은 집안의 전답을 팔아서라도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시아버지 정주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조 16년 봄이었습니다. 속환이라는 이름으로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여인들이 하나 둘 한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심양에서 한양까지 오는 긴 여정 동안 연화는 소연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돌아오지 못한 걸까? 연화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양 도성박 홍제원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서 나온 관리들이 돌아온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임금께서 명하시기를 너희가 홍제천 물에 몸을 씻고 들어오면 모든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다. 어서 강으로 가거라. 회절강이라 불리게 된 그 냉랭한 강물에 몸을 담그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오, 이 물이 정말 내 지난 고통을 씻어줄 수 있을까? 강물에서 나온 연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이 보이고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낯선 하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박진영 나리의 부인이옵니다. 하인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지 박상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차가운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연화냐? 예, 아버님. 며느리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님, 네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연화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혁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다. 천둥 같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를 청나라에서 데려오기 위해 내 전답을 팔았다. 하지만 진혁이가 말하더구나. 오랑캐의 손에 더럽혀진 여자를 어찌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고. 너와의 이혼을 조정에 청했다. 연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박상진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친정아버지께 이것을 전하거라. 이혼 문서다. 아버님, 가거라, 연화야. 내 마음도 편치 않지만 가문을 생각해야 한다. 진혁이는 벌써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가졌다. 연화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남편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야? 소연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사이로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돌아왔구나. 응, 언니, 나도 오늘 돌아왔어.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떠하니? 소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우리 서방님은 달라.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내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나를 껴안으셨어.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위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소연아. 소연은 담장 너머로 연화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집은 어때? 연화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쫓겨났어, 소연아. 이혼 문서를 받았어. 뭐라고?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서방님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대. 나를 더럽혀졌다고 여기는 거야. 아니야, 언니. 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소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슬픔을 나눴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아버지 이정백은 딸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 연화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이정백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박진혁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버리다니. 내 당장 조정에 나가 그 일가를 탄핵하겠다. 하지만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조정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이혼하려는 상소가 이미 수십 건이나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우의정 최명길 대감께서 우리를 보호하려 애쓰신다고 하지만 사대부들의 여론이 거세답니다. 아버지께서 나서시면 아버지만 욕을 보실 겁니다. 이정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라가 딸들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돌아온 딸들마저 내치다니. 조정에서는 환양녀들의 이혼 문제로 연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좌의정 최명길이 목소리를 높여섰습니다. 오, 전란 중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어찌 그들의 잘못이란 말이오. 그들은 피해자일 뿐이오. 억지로라도 남편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하오. 하지만 사대부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 오랑캐의 손에 몸을 더럽힌 여자를 어찌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두겠소. 실록을 쓰는 사관조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리를 잃었으면 남편 집과의 의리도 끊어진 것이다. 인조는 고민 끝에 최명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환양녀와의 이혼을 금한다. 그들은 전란의 피해자이니 각 가문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지만 왕의 명도 사대부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박진혁을 비롯한 수많은 양반 남자들은 왕명을 어기고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몰래 첩을 들이거나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연화는 친정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 여자 청나라에 갔다 왔다면서? 그러게. 오랑캐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 뻔하지. 환양년이라더니. 연화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너머 소연의 집은 달랐습니다. 정윤호는 아내가 돌아온 첫날부터 그녀를 변함없이 대했습니다. 마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요. 서방님, 저는 소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오. 마님께서 겪으신 일은 마님의 잘못이 아니오.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남자들의 잘못이오. 소연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 지난 일이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갑시다. 정윤호의 아버지 정주원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집에 왔으니 편히 쉬거라.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윤호,
그 양반 참 이상하지 않소? 오랑캐 손탄 여자를 그대로 두다니. 그러게 말이오. 양반으로서 채통이 말이 아니오. 심지어 정윤호의 친구들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자네 정신 차리게. 조정의 명이라지만 자네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정윤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소.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뿐이오. 내가 지키지 못한 아내를 이제 와서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치요.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윤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담장 너머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언니 괜찮아? 연화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이제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무엇을 위해 살아남은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그때 바다에 몸을 던질 걸 그랬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겪은 고통은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날이 올까?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하지만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환양녀들을 향한 멸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화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29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언니 가지 마. 언니. 서방님을 잘 모셔. 너에게는 정말 좋은 서방님이 있잖아.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은 친구의 시신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연화의 장례식에는 친정 식구들만 참석했습니다. 박진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고 관직도 승진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연화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목까지 살게.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을 절대 잊지 않을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게. 그 후로도 환양녀들을 향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하자 이혼을 금지했던 법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윤호는 끝까지 소연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혼처를 구할 때도 정윤호는 떳떳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란 중에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이요. 그것을 문제 삼는 지방과는 혼인하지 않겠소. 어떤 이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윤호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소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평생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킨 것뿐이요. 그것이 남편의 도리 아니겠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소. 정윤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연화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된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좋은 서방님 덕분에. 하지만 언니 생각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날들, 그리고 언니가 당한 억울함. 소연은 품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돌아와서 당한 멸시와 차별. 언니, 이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길 거야.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소연은 그 바람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연하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담장 너머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꿈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한양의 가을 햇살 아래에서 두 소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저승에서는 편히 쉬세요. 이승에서 당한 고통은 모두 잊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소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조상할머니가 남긴 기록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한 여인은 남편의 보호 속에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전란을 겪고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돌아와서 맞이한 운명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여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남긴 기록은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임을 연화와 소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매처럼 살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 꺾여버렸고, 한 여인은 한 남자의 용기 덕분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진짜 싸움은 무엇인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명예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상처 입히는 것인가? 그 답은 정윤호가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소. 내가 지키지 못한 아내를 이제 와서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치요. 그 한마디가 한 여인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역사에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지금도 북촌 어디쯤에는 두 집이 나란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담장 너머로 두 여인이 손을 뻗어 서로를 위로했던 그곳. 시간이 흘러 집은 무너지고 담장도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만은 영원히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38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전쟁의 상처는 총칼이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냉대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시련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연화여 소연이여 그대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대들 이야기가 후세의 교훈이 되기를,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